먼저 코로나19 치료제 적정 사용과 의료 대비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영경 교수님이시고요. 윤영경 교수님은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윤영경 교수님 역시 대한감염학회 코로나19 진료지침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다 작년부터는 위원장으로서 또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윤영경 교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를 의료 자원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적정 배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의료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윤영경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공정한 분배와 의료 현장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같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부족한 치료제의 공정한 배분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내에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처방 현황의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이상적인 치료제 처방의 예시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치료제의 공정한 배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환자의 감염 여부 또 임상적 중증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 국내에는 이렇게 노출이 됐지만 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를 활용할 기회가 없는 아쉬움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항체 치료제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때에 해외에 비교할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종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진료 현장의 수요가 이런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분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접근과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자원 배분의 원칙을 미리 세워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가치라 함은 아시는 것처럼 희소한 자원에 의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각 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이 이익의 지표는 이제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인종이나 내지는 권력, 경제력에 의한 그런 불평등이 발생돼서는 안 되고, 먼저 오는 환자가 먼저 의료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배정, 즉 제비뽑기 등의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런 대유행 상황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우대가 고려되어져야 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금의 과학적 근거들이 이런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을 세우는데 상당히 업데이트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중증 환자 치료가 우선시 돼야 되고,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지만 이런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19 환자는 동등한 치료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대전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대한감염학회에서도 이런 항바이러스제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치료 우선 순위 그룹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인자 4가지를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면역 저하의 여부나 연령, 그리고 중증 진행의 위험 인자나 백신 접종 여부를 같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논의를 할 때 사실 가장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치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아직 이제 객관적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자에 비해서 이런 임상적인 중증도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치료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백신 접종률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또 백신 접종과 관련된 상호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백신 접종자는 진단되지 않은 질환이 백신 접종자도 진단되지 않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백신 접종에 대한 개인의 면역 반응은 상당히 다양하고 또 오히려 백신 접종자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코로나19의 노출 빈도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한 65세 미만의 백신 미접종자도 반드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또 반대로 건강한 65세 미만의 백신 접종자도 분명히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백신 미접종자를 무조건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의학적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환자를 차등화해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고민할 때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사회적 요인도 동시에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생물학적인 나이를 지표로 해서 이런 one size fits all 컷오프를 정해서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할 때에는 오히려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백신 후에도 이런 고령이라고 하는 인자가 임상적인 치료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수집이 되어져야 되고 또 연령대별 사회적 취약성에 따른 보정된 나이를 고려하는 그런 통합적 접근 방식이 반드시 같이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나이와 기저질환, 장애 여부 때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불이익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들을 설정할 때 장기적인 예우보다는 반드시 단기적 예우를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런 치료제들이 예방적인 투약은 지양되고 치료적인 목적의 투약이 원칙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질환의 특성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 치료제 공급량도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맞춰서 원칙들이 개정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치료 목적으로만 투약을 하고 있지만 만일 이런 치료제 공급이 어떤 물량을 넘어서게 되면은 고위험 인자가 있는 면역 저하자가 감염된 가족을 간호할 때 예방적으로 투약할 때의 그런 이 약제의 가치나 이런 정상 면역의 백신 미접종의 젊은 감염자가 치료 목적으로 투약할 때 그런 가치들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임상적인 악화 인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동일하게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런 이런 임상적인 악화 인자의 여부가 타이브레이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진단받지 못한 질환이 있을 제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악화 인자들은 보통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할 때 사회적 요소가 같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런 치료제 우선 투여 기준을 세우더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이런 기준들이 의료진의 많은 부담을 덜 수가 있고 선택되지 못한 이런 환자들의 좌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투여 기준을 세울 때는 의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진료 현장에서만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이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투여 기준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임상 자료가 현장에 다시 잘 환류가 돼서 이런 투여 기준들이 밸리데이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여러 사람들 그리고 또 정책 입안자들 다학제로 모여서 다면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 과정들을 공개하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런 우선 투여 기준을 세울 때에는 기본적으로 약제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위해서 이런 중증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을 우선군에 두고 또 치료에 반응이 좋을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약제 중에 각 약제들의 특징을 알아서 이런 포지셔닝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약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겠고 치료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임산부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에 대한 우대도 같이 고민이 있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참가자 등의 이런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제 처방의 현황과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료제를 잘 활용하려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윤리적인 프레임워크가 탄탄하게 바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보한 이런 물량을 어떤 의료기관에 어떤 양으로 분배할지에 대한 기본 원칙도 세워져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진단과 치료 체계가 반드시 연계가 되어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투약 시스템의 정비와 구축도 강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투약을 한 후에 이런 후향적인 분석이나 이런 피드백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체 시스템의 업데이트에 활용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닿으려면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체계적인 임상 매뉴얼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치료제의 이런 활용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료제에 대한 선택의 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해외 지침에서 권유되는 다양한 치료제가 빨리 도입되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아쉬운 거는 피하로 투약할 수 있는 이런 항체 치료제나 이런 임상적인 정보가 탄탄하게 구비된 이런 항체 치료제의 도입이 상당히 아쉬운 시점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공급량 극대화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치료제의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의료진이나 국민들에게 잘 공유가 돼서 치료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져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투약 대상자나 제외 환자 기준이 잘 정립이 되어져야 되며 다양한 약제 속에서 특정 약제의 포지셔닝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한 물량을 어떤 의료기관에 그리고 어떠한 양을 공급할 때 이런 치료 효과를 또 이런 배분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양을 기준할 때는 의료기관이나 그 약제의 특성에 따라서 환자 수를 할지 사망자나 중환자 수를 기준으로 할지를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투약 대상자를 선정한 그런 과정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투약 대상자의 선정을 할 때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의료진의 부담도 덜고 투명성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또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투약 후의 임상적 성과에 대한 후약적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서 현장에 환류가 돼야 되고 또 아무리 급한 상황이더라도 일부 약제는 또 임상시험에 활용이 되어져야 또 그 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진단과 치료의 연계입니다. 지금 나온 약제들은 조기 투약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치료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이 처방을 하면 지금은 보건소에서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이런 지정 약국을 확대하고 우리 지금 뭐 배달 어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배달 체계를 수립하고 이런 가두 픽업 체계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잘 환류가 되고 있는 이런 주사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외래 환자를 위한 정맥 주사 투여 시스템이라든지 가정 방문 정맥 주사 시스템의 정비가 상당히 아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3일 기준으로 한 4만 5천 명에게 투약이 됐다고 들었는데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택 치료자나 감염병 심지어 전담 요양병원에서의 투약한 프로포션은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이런 외래 진료센터 즉 주사제를 외래 베이스로 투약할 수 있는 센터가 전국적으로 70개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414개로 늘렸다는 정보를 보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환자한테 잘 닿고 있는지는 상당히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뭐 2,000개 지금 지정이 됐고 이제 가까운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치료는커녕 진단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아직 상당히 많이 1차 의료기관에서 미비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렘데시비어 외래 베이스로 우리가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해 주어야 되지만 제가 전원으로는 지금 뭐 진료센터나 이런 요양병원에서는 거의 사용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도 지금 제가 아는 전체 재고량이 한 3만 명분이라고 들었는데 2월 3일 기준으로는 뭐 1,200여 명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는 약 3천 명에게 즉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환자에게 밖에 지금 활용이 못 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 지금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실제로
처방이 된 센터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로 고위험군에 과연 몇 %나 이런 약제를 지금 받고 있는지 이런 현실을 좀 다시금 좀 짚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확진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지연된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고 무조건 뭐 보건소 인력만 충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트랙을 도입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재택치료 모니터링 그런 대상자가 오히려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자보다도 더 좁은 범위로 설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60세 이상을 집중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재택치료 관리 말 그대로 그 관리 이상의 치료제의 실시간 보급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진단 체계 세우는데 상당히 급급한 상황입니다만 적어도 지금 시점부터 진단 치료 연계에 1차 의료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외래 주사 치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래 베이스의 주사제 투약 시스템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펑션 기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기 적어도 전까지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상당히 소중한 저희한테는 자원인데 이런 것들이 적시에 우리 환자들에게 잘 닿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투약 전 평가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의료기관에 사실 재분배하는 이런 분배의 원칙을 좀 재정비할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서 열심히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치료제 처방에 관련된 예시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NIH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수트로미마비나 몰루피라비어를 포함한 4개의 약제를 가지고 고위험군을 우리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위험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지금 약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베이스로 각 주마다 이런 외래 치료 약 환자에게 약물 처방 흐름도를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예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방 포함과 제외 기준을 가지고 증상 시작 경과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는 항체 치료제나 항바이러스제, 6에서 7일은 렘데시비어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퍼스트 라인과 세컨드 라인 약제를 정해서 이런 전평가들을 해서 원활하게 위험군을 그룹핑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이송 시스템을 포함 처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치료제의 종류와 양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윤리적인 프레임워크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실제로 환자한테 닿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와 임상 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환자한테 처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환류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